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파의 심층분석.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예, 개소리 100분 듣느라고 괴로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빠가 대신 얘기 좀 해줘. 뭐라고 하면 됩니까? KBS 애들이랑 다 얘기해놨으니까 오빠가 그냥 가갖고 이대로만 읽어. 그러니까 김건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중간중간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제 눈엔 보이더라고요. 다 클로즈업 된 사진은 김건희랑 같이 찍은 사진. 그쵸? 다 클로즈업 해갖고 화면 전체 TV에 나오는 거는 김건희랑 같이 찍는 사진을 위주로 해주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이가 현재의 어떤 국민들의 김건희 특검이나 명품백의 그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제대로 된 대국민과의 담화를 하려 그러면 김건희 사진이 안 나오는 게 나은 거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된 대통령이고 이번 선거나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최대한 김건희가 안 보여야 되는데 김건희가 계속 나와요. 뭐 저거는 뭐 제가 저번에 김장할 때 찍은 사진, 다음에 옆에도 김건희 이렇게 있고, 저거는 뭐 할 때 하는 건데 옆에도 김건희 이러고 있고, 뭐 말 잡고 앉아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고, 뭐 결국은 이 모든 게 김건희가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실권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뭐 예상을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죠. 그냥 명품백 사건 잠깐 얘기하고 몰카 공작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 국민들이 원하시면 뭐 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제 도입하겠다, 뭐 그 정도?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특이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윤석열의 KBS 대담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낮에 한동훈이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한동훈이랑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한동훈이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건희 명품백 관련 친북적 사람이 공격 의도로 한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도 한동훈이가 낮에 오늘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냐면,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을 돌아가셔갖고 아버님이랑 알고 지낸다고 하는 사람이 접근하니까 그 시계에다가 몰카를 차고 들어왔는데 그거는 속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오늘 관훈 토론에서 그 한동훈이도 똑같이 얘기해요. 친북적 사람이 공격 의도로 한 것이다랑, 윤석열이가 조금 더 김건희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들어가서 아버지를 어떤 그리워하는 뭐 그런 걸 같이 하면서 무슨 로맨스 찍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 니들이 자꾸 친북적 사람이라고 공격을 하면, 한동훈이 오늘 김건희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 접근을 했으니까 김건희도 국가보안법으로 타수해야 돼요. 그쵸?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진짜 김건희가 진짜 그 사람을 만나갖고 여기저기서 국정농단을 한 게 그게 잘못이지. 그리고 오늘 누구보다도 김건희 윤석열이가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보안대도 통과하지 않았다 그랬죠. 분명히 보안대 있었죠. 그쵸? 보안대도 통과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보안대 통과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했어요. 보안 요원들 앞에 경호원들이 보안대까지 통과하고 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명수 기자님 연결해갖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예,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이명수 기자님. 네. 오늘 귀 썩으셨죠? 오늘 저도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예, 기자들하고 예. 아 부랴부랴 들어와서 방송 딱 그러니까 그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분석 좀 하고 있는데 제일 어이없는 게 거짓말 딱 잡아냈잖아요. 예, 거짓말 딱 제가 바로 연락드렸죠. 예, 얘기를 어떤 게 거짓말이었죠? 갑자기 용어 생각이 났네. 보안대. 예, 보안대. 검색대. 네, 검색대. 예. 예, 검색대가 있었습니다. 네. 예, 거짓말 시킨 겁니다. 검색대 예. 없이 통과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색대 있었다고 그거 분명히 다 나오고. 예, 우리가 방송에 다 얘기했었죠. 이미 예. 장인수 기자랑 그 당시에 그 최재형 목사 거기 예. 다 발언해 검색대 통과해갖고 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갔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예, 거짓말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거 하나도 결국은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몰카 공작이었다. 시계를 차고 들어왔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너무 뻔뻔하죠. 아니 저는 이거 뭐 보니까 그래도 뭐 기자회견도 한 10대 명은 데려다 놓고 뭐 사전 질문지기 해서 좀 할 줄 알았는데 그 아나운서 데려놓고 1대1 대담식으로 대담을 한다고 했으니까 1대1로 한 거죠. 대담을 한다 했습니까? 대담으로 한다 그랬었어요. 아 그랬어요?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손석기 아나운서가 했듯이 그렇게 한다 그래놓고 저걸 녹화로 했는데 굉장히 그 김건희 무조건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진부터 해갖고. 그렇죠. 브이로그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잘못돼 있는지 좀 분석을 해갖고 조만간 한번 또 얘기하자고요. 우리 장인수 기자님이랑. 예, 알겠습니다. 이거 윤석열이가 전혀 이 사건에서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렇죠. 대담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전혀 파악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요. 예, 내일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늘 밤길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딴 게 아니라 검색대가 있었어요. 검색대가 있었는데 검색대 없다고 뻥친 거예요. 그냥 다 해놓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저딴 방송을 하는 게 맞나요? 안 그래요? 거기에다가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자정인도인데 24시간 보도 채널 이거 여러분들 선거 앞두고 지금 YTN 넘어간 거 아세요? 지금 YTN이 여러분들 유진기업에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랑 2명에서 처리를 했어요. YTN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보도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구조를 바꿨어요. 유진기업이 뭐냐면 유진증권. 사실 얘네들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불법 매각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방통위 2명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갖고 지분 구조를 바꿨어요. 현재 지금 뭐 한전이나 국가산업은행 이런 데서 갖고 있었던 지분을 유진기업에게 각서만 받고 넘겼어요. 각서만. 잘하겠다. 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각서만 받고. 누가 봐도 유진기업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부도덕한 기업에게 어떻게 보면 보도 채널을 넘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유진기업의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YTN은 뭐라고 보도를 할 거예요? 어떤 유진기업이라는 YTN의 최대 주주가 된 유진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요. 지난 2023년 12월에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 돈을 마음대로 골리고 고객 손실을 돌려막기 위한 증권사 9곳을 적발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증권사에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근데 고객들의 허락 없이 그 돈을 자기네들이 딴 데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9곳을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했는데 그 중에 유진투자증권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 이 유진증권뿐만 아니라 8개의 증권사들이 직접 CEO들이 관여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유진증권의 오너인 유경선 회장 일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YTN을 인수한 유진증권이 이 유경선 회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YTN이 이걸 보도할까요? 응? 방통위가 그냥 보도 공정성은 얘가 어떤 식으로 이번에 YTN의 최대 주주가 됐냐면 보도 공정성을 지키겠다. 그냥 보도 공정성 지키겠다는 각서만 받고 그냥 회사를 넘겨요. 야, 내가 인수할 걸 진짜 공정하게 보도하겠다. 응?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응? 이거는 법원으로 가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YTN 노조 측에서는 이번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아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방통위는 협의체인데 2명이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범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YTN 넘어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제가 어제 방송을 하려다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거 보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딴 나라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어제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씨발 나 갑자기 부자 됐어. 나 갑자기 귀족 됐잖아. 내가 스타벅스를 맘만 먹으면 매일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스타벅스는 손님들 올 때나 가요. 그쵸? 갑자기 내가 서민에서 신분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스타벅스 우리가 저기는 서민들이 가는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쵸? 갑자기 신분 상승을 다 해줘요. 물론 저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맥스웰 프리마랑 커피랑 설탕이랑 섞여 있는 것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먹거든요. 열에 져갖고 커피 맛을 몰라요. 제가 입이 싸구려라고 느끼는 게 제가 유일하게 커피 맛이랑 와인 맛을 몰라요. 저는 10,000원짜리 와인이 좋은 건지 100만원짜리 와인이 좋은 건지 몰라요. 예, 근데 저는 와인이랑 커피 맛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국민들 신분 상승이 돼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민들 매일 스타벅스에서 가는 사람 없다. 그러면 지는 맨날 스타벅스에서 커피 들고 다니면 지는 귀족인가? 응? 인식의 차이야, 인식이. 그리고 저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한동훈이가 프레스센터에서 관훈 토론했잖아요. 프레스센터에서 관훈 토론을 하는데 한동훈이가 너무너무 당황하는 여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한동훈이가 질문을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나는 한동훈이가 머리가 좋을 줄 알았거든요. 서초동에서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서초동이요? 그 말이 아까 기자의 질문은 서초동에서 근무 얼마나 했습니까? 라는 것은 대검이나 중앙지검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거는 거죠. 부산 사직에서 야구를 보고 냈다. 그러면 사직 야구장에서 봤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를 물어본 건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특히 남북 문제 물어보니까 띵 아마 한동훈이가 남북 문제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외교, 남북 문제 이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는 여태까지 검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국내 문제만 다뤘잖아요. 왜 그러면 쥐가 무슨 외국 수사를 합니까? 응? 내가 보니까 한동훈이가 남북 문제 물어보니까 아예 바보가 되더라고. 그쵸? 아예 외교 분야는 모르잖아. 허구한 뭐 국내 정치 공장이나 기획하던 새끼라다 보니까 외교 문제 말까 남북 문제 말입니까? 북한이 뭐 도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뭐 원론적인 얘기, 응? 뭐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을 했고 오늘 관훈 토론에서
정말 윤석열이가 오늘 밤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낮에 예고편이었어요. 친북적 사람이 공격 의도로 한 것이다. 그쵸? 그러놓고 대선 후보 나갈 생각이 있냐라고 했더니 스트라이크 존은 넓혀놔야 된다. 4월 12 근데 그 대신 이 새끼가 약간 그 예지력이 있나봐요. 약간 예지력이 있나봐요. 한동훈이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제 인생이 꼬일 것이다. 정확한 거죠. 그렇죠?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은 꼬일 것이다. 꼬이죠. 예지력이 있죠. 총선 폭망, 윤석열 퇴진, 한동훈 예지력이 있더라고. 응?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동훈의 또 막말, 그냥 입 벌리면 보니까 막말 너무 잘하는데, 검찰 독재 있었다면 이재명은 감옥 있을 것. 그쵸? 검찰 독재가 있었다 그러면 이재명은 감옥에 있을 것이다. 야, 니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감옥에서 풀어줬냐? 야, 법원이 기각한 거야. 니들이 아직 사법부는 침범을 못했기 때문에, 덜 장악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기각을 했지, 검사가 기각했냐? 바보 아니에요? 검찰 니들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걸로 영장 쳐갖고 구속시키려고 했었잖아. 그렇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김건희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었겠죠. 그쵸? 검찰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은 감옥에 있을걸. 검찰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를 그렇게 수사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아니었으면 이미 김건희는 감옥에 있죠. 그게 제대로 된 얘기죠. 한동훈이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아니었으면 너도 어디 갖고 변호사나 하고 있겠죠. 검찰의 수사나 받으면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응? 그냥 입만 벌리면 헛소리. 응?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아니었으면 김건희는 나대지도 못해요. 깜빵에서 지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모녀가 깜빵에 갇혀갖고. 응?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아니었으면 윤석열도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들이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말 같은 소리 들어야죠. 아마 제가 하나 오늘 또 제 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해드리면, 오늘 윤석열이가 KBS 브이로그 찍고 나서 내일부터 뭘 할 것이냐, 제가 조만간 아마 어디 외국 한번 갈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브이로그 오늘 딱 찍은 거 보니까 어디 외국 나갈 데 없나 지금 존나게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 놓고 이제 김건희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독일 간대요? 언제? 나 몰랐어. 독일 언제 가요? 16일 날 독일 간다고요? 아, 이제 스물스물 기어 나온 거죠. 잘 됐네. 도이치모터스 독일 주가 조작 사건. 그렇네. 김건희 기어 나올 겁니다. 왜 16일 날 가냐? 여러분들 봐요. 아, 16일 딱 얘기하니까 촉이 온다. 국힘당이 14일 날 단수공천을 해요. 14일 날 단수공천이라는 것은 검핵관, 용핵관들을 내리꽂을 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14일 날
국힘당이 선거 일정을 보면 단수 공천을 14일 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김건희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공천하고 계신다. 그렇죠? 김건희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공천하고 계신다. 진짜 공천하고 있고 인재 영입이랑 공천하고 계신다. 김건희 씨. 응? 그래서 공천 작업 끝나면 오빠 존나 머리 아팠어. 힘들었어. 그럼 좀 쉬었다 올까? 오빠 어디 갈까? 도이치모터스의 나라.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죽을래? 아니, 독일 가자고. 그러면 오빠 그러면 우리 독일 가갖고 좀 한 몇 박 쉬다 오자 이거예요. 응? 왜 그러냐 보시면 진짜 저는 진양에 있죠. 진양의 아나운서 손범수 손범수 아나운서 부인 진양이가 진짜 여러분들 인재 영입에 김건희 라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 오마이TV 단독으로 봤죠? 오마이TV 도이치모터스가 BMW를 수입하잖아. 그래서 독일의 나라라고 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 오마이TV에서 보면 진양해를 국힘당이 인재 영입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진양해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옛날에 진양해, 손범수, 김컨희 진양의 언니 부부가 나란히 관람하십니다. 2015년 5월 22일 마크 로커스 전시전을 관람하는 시간을 올리며 존나 친한 척하는 거죠. 아니 진양이가 뜬금없이 지금 왜 국힘당에 들어와? 응? 언니 국회의원 할래? 아이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야. 아니야 내가 꽂을게. 내가 잘 꽂아. 이거지 뭘. 응? 지금 여러분들 아마 최은순이가 감옥에 없으면 최은순이한테도 공천 꽂으려고 아마 줄 서는 애들 많았어요. 응?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여러분 생각했는데 저는 김건희의 롤 모델이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김건희가 누구를 가장 닮고 싶었을까? 이부진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부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부진이라고 생각했어요. 김건희 성형을 보면 전부 이부진이에요. 얼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김건희는 이부진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이건희를 비슷하게 해갖고 이름도 김건희 명신이에서 김건희로 바꾸고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이름도 명신이에서 김건희는 이건희를 따라서 김건희로 바꾸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 삼성과의 굉장한 부러움이 있었나 봐요. 응? 그래서 성형한 거 보면 어떻게 뜯어 고쳐줄까요? 이부진같이 해주세요. 어디까지 제 추측입니다. 그쵸?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 성형 어디 병원인지 몰라도 전 100% 이부진 따라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천박한 게 뒷단에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겠죠. 어제 여러분들 박은정 검사님 사표 낸 거 보셨죠? 김건희 특검은 D-Day가 27일입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은 27일 D-Day. 이성윤 검사님 있죠? 이성윤 검사님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국힘당이나 한동훈이나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에서 김건희를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워딩 싸움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워딩 싸움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요걸 보면
그 당시에 김건희 사건 수사할 때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죠. 그렇죠? 이성윤 지검장인데 이성윤 지검장이 나는 왕따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어도 김건희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김건희를 탈탈 털었으니 아무것도 안 나왔다가 맞는 거죠. 우리가 워딩을 그렇게 싸움을 해줘야 돼요. 문재인 정권에서 김건희를 턴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시절에 김건희를 수사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김건희 수사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당연히 검찰총장이 대검을 이용해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을 왕따를 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성윤 지검장은 그러니까 언론은 조중동에서 계속 뭐 그 당시에 지검장이 이성윤이었다, 중앙지검장. 그때 서울중앙장이 이성윤이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김건희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라는 것에 강조를 해주세요. 알겠죠? 김건희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실질적으로 왕따가 됐었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검찰 조직에서는 막강한 것이었고, 그 당시에 언론들은 오히려 중앙지검장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집무실만 서초동 검찰총장실에서 용산으로 옮긴 검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윤석열의 혐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박은정 검사가 사표를 냈죠. 박은정 검사는 윤석열 검사의 징계에 정말 수사를 하고 적극적이었던 분이거든요. 어제 박은정 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이성윤, 박은정 검사의 남편 이종근 이런 분들 특검 만약에 이성윤이 특검이 되면 이 사람들은 특검 보로 1순위들이에요. 가장 잘 알아요. 박은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밑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사람이라서 가장 윤석열에 대해서 잘 압니다. 검사 믿어도 돼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과 대항해서 검사의 옷을 벗었기 때문에 특검 보러 가면 그래도 믿어야죠. 하여튼 윤석열도 이미 모두가 여러분들 저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검사가 한 2200명 정도 되거든요. 대한민국 검사들이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윤석열 사단 많아봐야 100명이에요. 지금이야. 그리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있을 때야 검사들이 충성을 하죠. 윤석열은 이제 정치인이에요. 사실상 검찰은 검사 동일체라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강령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도 결국은 윤석열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검사들이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설 지나고요 14일부터 이제 단수 공천이 시작되고, 단수 공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경선조차 안 하고 영남이나 어떤 강남 본인들이 유리한 지역구에 사실상 컷오프를 시키는 거거든요. 현역들한테 도전자의 경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단수 공천을 시작할 건데, 오늘 첫 번째가 바로 김성태가 강서을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첫 공천 파열음이 시작됐습니다. 박성민을 비롯해서 대통령 측근들이
지역 공천까지 설계하고 있다. 한동훈은 공정하게 하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민주당한테 호재예요. 강서을에서 김성태가 의외로 지역구 관리를 잘했어요. 근데 김성태가 날아가고 이름도 없는 어떤 정치인들이 나오면 하여튼 난리가 날 겁니다. 거기에 지금 막 그 삼선에 조혜진 의원도 험지로 나가라 그러고 김태호, 이홍호, 최승재 하여튼 영남 공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긴 뒤집힙니다. 14일 지역구 단수공청자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 이후에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민주당의 어떤 포커스를 쟤네들이 맞춰서 그러지 국힘당도 지금 공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지금 국힘당 현재 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봐 지금 오히려 숨죽이고 있는 거지. 만약에 공천 결과가 수긍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대대적인 이거는 아마 분당까지 일어날 수 있는 분당까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개혁신당이 여러분들 왜 개혁신당이 이낙연 세력과 지금 합치지 않으려고 하냐면 분명히 이쪽에서 공천 파열음이 일어나갖고 현직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낙연이나 이쪽이랑 벌써 손을 잡아놓으면 국힘당 출신들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이낙연과는 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쪽은 공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공천 잡음이 생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부탁 하나만 할게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지금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에게 그 원인이다라고 지금 싸우면 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게끔 한 책임이 있죠. 그렇죠? 저도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권 승계를 하지 못하고 정권을 뺏긴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100번 사과를 해야죠. 그러나 지금 2년이 넘게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력적인 정권 운영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니 탓이요 내 탓이요 해갖고 무슨 명문 정당이 되고 친문 친명 갈라치기에 그런 희생양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응?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5년 동안 집권할 때 너무 좋았고 검찰과 싸울 때는 너무 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 대통령이라서 너무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왜 자영업자의 영업제한 시간은 풀지 않았고 왜 막판에 우리 민주적인 인사들은 사면하지 않았고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근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친문이 대다수인 민주당의 지금 현실에서 모두가 친문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고 그러면 이건 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했던 추미애 장관들도 지금은 말을 좀 아낄 때예요. 저는 그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말을 아껴야죠. 노영민이나 임종석을 자꾸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걸 알아서 경선에서 날리거나 떨어뜨리면 되죠. 민주당 공관위가 알아서 하겠죠. 민주당 공관위에서 알아서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지지자일 뿐이잖아요. 나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지지자잖아요. 우리가 지금 임종석 날려라 노영민 날려라 그럴 땐가요? 김건희 디올백 사건 수사하고 특검 관철시키고 윤석열과 한동훈 국힘당이랑 싸워야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말을 아껴야죠. 응? 어떻게 해서든지 친문 정치인들 흠집 내고 자기 친명이라고 강하게 인식시켜갖고 공천받으려고 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응? 우리가 여러분들 친문이라고 했던 응원했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친명이라고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응? 우리가 믿었던 김종민 검찰개혁한다라고 얼마나 예전에 좋아했어요. 응? 우리가 친문 정치인들한테 많은 배신을 당했죠. 친명이라고 모두가 배지 달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같이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응? 총선 이제 60여일 앞두고 있으면 책임 있는 정치인들 말 좀 아끼고 지지자들 그 말에 현혹돼서 임종석 죽여! 고민정 죽여! 노영민 죽여! 좀 제발 중심을 잡아주자고요. 우리라도. 응? 이재명 대표는 가갖고 명문정당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총선은 단합을 해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지지자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공관위가 있잖아요. 공관위가 알아서 하면 그쵸? 공관위에서 정말로 부적격이다라고 하면 날리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지금 공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오히려 친명 내세워갖고 듣도 보도 못한 새끼. 나는 솔직히 친명 정치인들 중에서 나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친명 정치인 정도밖에 몰라요. 저같이 매일 정치 분석을 하는 사람도. 갑자기 누가 자기 이재명 당대표 뭐였다 특보였다. 특보는 전국에 한 3,000명 있어요. 응? 이름도 모르고 듣도 못한 인간들이 너더라도 친명이라고 하면서 그냥 공관위에 맡기고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공천관리심사위나 이런 데서 맡긴 다음에 그때 경선에서 이제 경선 지역이 정해지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지역에서 으쌰으쌰 갖고 꼭 날려야 되면 그때 날리세요. 어? 그때 날리면 되잖아요. 지금 이 선거가 임종석 떨어뜨리고 노영민 떨어뜨리고 고민정 떨어뜨리는 선거야? 어? 나 하나만 물어보자고. 이번 총선이 고민정 떨어뜨리고 임종석 떨어뜨리고 노영민 떨어뜨리면 이재명이 압승을 해요? 어? 친명 욕하지 마세요. 아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어? 왜 싸우냐고 지금. 어? 친명 욕하지 마세요. 저러고 앉아있다. 똑같은 방송을 듣고 앉아있어도. 어? 지금 우리가 이번 총선이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 석이라도 많이 얻으면 그 모든 공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가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누구 죽여 갖고 다 떨어뜨리고 지역구에서 친명파리 하든 이름도 모르고 듣도 보도 못한 인간들 본선에 나가서 국힘당한테 지면 어? 국힘당한테 져갖고 민주당 130석 얻고 국힘당이 150석 얻으면 응? 경선에서 날릴 생각을 해야지. 본선에 나가갖고 국힘당 좋아하는 일 시키지 말라고 내 말은. 어? 진짜 그렇잖아요. 이름도 뭐 진짜 듣도 못한 인지도도 없는 새끼들 나와갖고 응?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뭘 했는지도 모르는 놈들 나와갖고 갑자기 친명이라고 외치고 자기 지역구에서 저 새끼 죽여 그래갖고 본선에서 지면 어? 나같이 사심 없이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나는 국힘당을 한 석이라도 안 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선거는 이겨야 되잖아요. 응?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든지
모두가 친명으로 만들어갖고 지금 친명 친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민주당이 돼서 그렇죠? 이제는 친명 친문 이런 말도 쓰면 안 돼요. 선거를 앞두고는 하나의 민주당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친명 친문 구분하는 자체가 민주당의 분열이에요. 하나의 민주당으로 단일 대우로 이번 총선 치러갖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70석 얻고 비례에서 20석 얻어갖고 단독 190에 범진보가 220석 얻으면 누구의 승리예요? 이재명의 승리 아니에요 그게? 어? 그게 이재명의 승리잖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자칭 마음에 안 드는 비명계들 다 날리고 총선에서 130석 얻으면 이재명 끝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50석도 못 얻고 이번 총선에서 130석 얻으면요 이재명은 정치생명 끝나요. 왜 그런 걸 몰라요? 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당대표 이재명이 명문정당이고 단일 대우로 하나로 가자고 하면 좀 그 말 듣고 국민의힘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허권날 임종석 죽여, 고민정 죽여, 노영민 죽여. 뭐가 그게 도움이 되냐고. 정말 한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오죽하면 보기 싫으니까 이재명 당대표 물고 뜯고 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알지만 충분히 했잖아요 여태까지. 충분히 했잖아.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제는 누가 수박이고 누가 이재명 당대표와 적대시하고 다 알잖아. 제발 진짜 입으로만 이재명 위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이재명 죽이는 짓 하지 마요. 응? 이재명 죽이는 짓 하지 마세요. 우리의 적은 국힘당과 윤석열이에요. 응? 정말 우리의 적은 국힘당과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진짜 꼴보기 싫은 이낙연, 이상민, 조응천, 김용정민, 이원욱 이런 애들 다 쫓아냈잖아. 이 정도 쫓아냈고 얼마나 더 쫓아내려고. 그럼 경선에서 날리자고. 이낙연 나가면서 똥파리들 데리고 나가갖고 민주당 깨끗해졌잖아 예전보다. 하나의 민주당 중심으로 총선 승리 이것만 좀 생각하자고요. 총선 진짜 60여일 남고 이 마당에 친명이냐 친문이냐 본인이 검색하지 마요. 간별하지 마세요. 간별사가 되면 안 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지역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반명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반명은 못 찍어요. 난 반명은 못 찍어요. 근데 적어도 비명 정도면 상관없잖아. 적극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인간들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승리를 안겨줘야지 이재명 당대표한테 그게 득이 되잖아요. 좀 웬만하면 같이 갑시다. 친명 친문이라는 말도 쓰지 말고 민주당 원팀이에요 원팀. 박용진 같은 개들은 반명이죠. 반명이 아니라 박용진 개 친윤이죠 친윤. 박용진은 친윤이죠. 박용진은 반명이 아니라 친윤이죠. 예. 그런 애들은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분노하는지 저랑 똑같은 마음이고 다 아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자고. 이제 총선이잖아. 알겠죠 여러분들? 저도 누구 이름만 대도 죽이고 싶고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을 이번 국회에서 안 봤으면 좋겠고 그러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내부의 적에게 막 분노를 하다 보면 지금 김건희 특검 27일 날 D-Day를 앞두고 있고 디올백 사건뿐만 아니라 국힘당 얼마나 우리가 공격할 게 많습니까?
총선을 앞두고는 적에다가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어떤 놈이 보기 싫으면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총구가 안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내부 양기대, 전해철 똑같이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도울게요. 뭐 내가 여러분들보다 마음이 넓어서 이해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날리고 싶은 사람들 있죠. 전해철, 양기대, 윤영찬, 박용진, 수도 없죠. 끝도 없죠. 끝도 없죠. 끝도 없죠. 뭐 서른, 뭐 얼마나 많아요. 응? 근데 우리가 굳이 제가 왜 이런 말을 안 할까요? 왜 이런 말을 안 할까요? 총선 앞두고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선 앞두고 제가 이런 명단 이렇게 해봐야 자꾸 여러분들은 얘 공천 받았나 안 받았나 거기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국힘당이 지금 사실 여러분들 국힘당은요 분당된 거예요. 국민의힘의 이준석이가 나감으로써 사실상 이낙연이 나갈 때 아무도 안 따라 나갔잖아요. 제가 나가면 저를 따라올 의원들이 많습니다. 재명아 나한테 잘해 하면서 계속 협박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한테 재명아 나 15일까지 응답 안 주면 나 탈당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까지 협박했잖아요. 그래놓고 나 오늘 탈당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날 아침에 윤영찬 난 안 나가. 저 씨발 새끼 또 나를 배신하는 거야. 야 내가 탈당하면 따라 나온다는 새끼가 20명은 됐다며. 너 어떻게 된 거야 이 새끼야. 응? 경민아 네가 벌써 7명을 확보했다며. 아 그러게요. 아무도 안 따라오네요. 예. 지금 봐봐. 이낙연이 뒤에 누구 있어?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내가 그래갖고 예전부터 이낙연 탈당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낙연 탈당은 나홀로 거물, 셀프 거물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이준석은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 신당 지금 지지도가 나왔는데 이낙연 신당 지지율 몇 프로게요? 이낙연 신당 1%. 내가 신당을 차려도 이 새끼들아 1%로 나와. 시사타파 팬들이랑 우리 민주시민들이랑 촛불시민들이 나를 지지해도 내가 신당 차려도 1%로 나와. 이낙연 신당 1%래. 이거 뭐야?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지율. 그냥 몇 표나 0점 몇 정도 나오면 그냥 1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낙지 소면이 아니라 낙지 소멸이야. 죄송합니다. 얼마나 웃기냐. 녹색정의당 2%.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이번 총선의 비례정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독자적으로 신당을 창당해서 3% 이상 나오는 정당은 이준석 신당밖에 없어요. 야 내가 개국당 만들면 나 거짓말 안 하고 3% 나오게 할 자신 있어. 내가 개국당 만들면 나 3% 나오게 할 자신 있어. 내가 개종수라는 새끼한테도 진다며. 그 씨발 새끼는 뭐야. 내 대표님을 4년 내내 까던 새끼입니다. 그 씨발 새끼 그 방송 나갈 뻔했잖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1%예요 1%. 그래서 이따가 이런 그 영향력이 어디에 미치는지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허경영이한테도 진다는 게 사실이야? 누가 그러십니까? 허경영이는 그래도 한 2% 나옵니다. 나 1%라면 이 씨발 새끼들아. 그래요? 하여튼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진짜 미운 놈들 나갔잖아요. 여러분들 이낙연이가 민주당에서 나간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자고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좀 이번에 총선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좀 가벼워지지 않아요? 그 이낙연이 얼마나 진짜 죽이고 싶었어. 이낙연이 나간 것만으로도
이재명 당대표 위주로 이번에 총선 치르자고요. 응? 그쵸? 이낙연 나간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10년 묵은 체증이 풀렸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친명이 아니라 그래서 제발 공격 좀 하지 마요. 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신신당부예요. 그 역할을 개총수가 해야 된다. 개총수는 친문 지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총수가 친명 친문 충돌을 막아야 된다. 저한테 지령이에요 이게. 왜? 딴 사람들이 하면 먹히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 싸움에 친명 친문 이 싸움을 말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겠냐고. 제가 개국당 만들어갖고 연설하면 죽지 전부. 연설은 나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연설을 보면서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고, 난 내가 연설하면 사람들 울릴 자신이 있어요. 왜? 진심이 있으니까. 농담이고요. 하여튼 우리 지금 8,000명 시청자만큼이라도 내가 다시 진짜 그 꼴배기 싫은 몇 명인데, 진짜 꼴배기 싫은 이낙연이 나갔기 때문에 저 정도는 경선에서 알아서 하겠지, 민주당 공관위에 맡기자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친명 친문 이런 거 쓰지 말자고. 우린 알겠죠? 우리는 친명 친문 이런 거 쓰지 말고 하나의 민주당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렇죠? 이번 선거는 친명이 이겨야 된다, 친문이 이겨, 이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번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겨야지 이재명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알겠죠? 정리 끝. 네, 여러분들, 제가 비례정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비례정당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적어도 직접 2020년에 비례정당을 만들어 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신빙성 있게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응?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사에 나오는 거나 왈가왈부하는 정도지만, 저는 비례정당을 만든 사람이고, 그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정의당의 요구나 어떤 다른 소수 정당들의 요구가 뭔지를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이 승리하는 길,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각 당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가 엊그저께 설명했는데, 오늘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알았죠? 2020년 총선 때, 그리고 2024년 이번 총선 때, 여러분들 지금 선거제는 똑같죠? 거의 똑같잖아. 그 연동형이라는 캡이 풀리는 바람에 비례대표의 의석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2020년 총선과 2024년의 총선의 비례대표 제도는 똑같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먼저 상황을, 일단 선거 제도는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때 더불어시민당에서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소수 정당들과 딜을 했어요. 소수 정당들과 딜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최백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각 정당의 요구가 너무 셌어요. 받아줄 수 없는 요구.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요구들을 소수 정당들이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유는 뭐냐? 2020년 총선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2020년의 총선은 사실상 소수 정당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거법을 개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까지는 병립형 선거였어요. 2016년 선거까지는 병립형 선거를 하다 보니까 3% 안 되는 정당들은 아예 한 석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과 거의 국민의힘이 나눠 갖는. 그러고 있다가 이런 불합리한 것을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심상정이나 정의당의 요구에 의해서 민주당이 흔쾌히 협조를 해주면서 2020년 선거가
사실상 준연동형이라는 30석의 캡을 씌워갖고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성정당이라는 소리를 2020년 선거에 처음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 전에는 여러분들 위성정당이라는 소리를 왜 안 들어봤겠어요? 이 연동형, 준연동형이라는 이런 선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0년 때는 소수 정당들의 그 당시에 선거개혁위원장이 심상정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협조하에 야당들의 힘으로 150석 이상을 통과시켜갖고 선거제도가 개혁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상정이나 뭐 예전에 뭐 정의당파, 민주노동당파, 진보당파, 민중당파 할 거 없이 여러 소수 정당들, 시민사회들이 이제는 우리가 원내에 진출해서 교섭단체도 이룰 수 있겠다는 꿈을 가졌었어요. 2020년 선거는. 그랬는데 여기서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죠. 국민의 그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대놓고 만든다는 거였어요. 거기까지는 심상정이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2020년 선거제를 바꾸면서 사람들이 위성정당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국힘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당을 만들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 위성정당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한국당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주판을 굴려봤죠. 민주당이 주판을 굴려봤더니 우리가 그 당시에 2020년 총선은 검찰 사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로 시작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123석밖에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집권하고 집권 3년차 선거에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집권 4년차였던 2020년 총선에서 이 여소야들을 뒤집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을 몰아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거 전에 이미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유리하다는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선거라는 게 분위기는 좋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압승을 하거나 대승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상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정당을 개국본이라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여러분들 개국본은 역사에 남을 시민단체예요. 진짜로. 어떤 시민단체가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진영을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단 하나의 불협화음도 없이 민주당에 합병을 시키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개국본이 한 일은 위대한 정말 민주 진보 진영의 작품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2020년에 더불어 시민당, 처음에는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을 창당을 하고 우희정 교수와 최백은 교수님을 모셨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희정 교수님 모시고 제가 최백은 교수님, 우희정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처음에 대표로 그러면 누구를 만들 것이냐 했더니 우희정 교수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우희정 교수님과 저의 인연은 검찰개혁 촛불 집회 때 우희정 교수님의 어떤 그런 검찰개혁의 의지나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받기 때문에 제가 우희정 교수님한테 더불어시민당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우희정 교수님이 제 전화를 받은 게 어디였냐면 미국에서 받았어요. 미국에서 전화를 받아요. 미국에서 전화를 받으신 다음에 2주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 오시면 꼭 긍정적인 답변을 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우희정 교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백은 교수님은 어떤 분인지는 더 잘 알고, 최백은 교수님과 우희정 교수님은 성격이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우희정 교수님은 좀 유연성도 있고 좀 대중적인 어떤 그런 반면에 최백은 교수님은 대쪽 같아요. 본인이 한 말씀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이, 그러니까 따로인 것 같지만 이 두 분이 공동대표를 할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최백윤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요. 제가 최백윤 교수님한테 더불어시민당의 대표를 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대표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럼 물밑 작업은 제가 어떻게 했냐. 처음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어떤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진짜 시민들이 도당 위원장을 맡고 8개 이제 위원장들이 믿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맡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당 위원장이 됐으니까 이제 중앙에서 중앙 본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본부에 이제 공무원 출신이었던 그 당시에 해직 노동자였던 신비님, 지금의 김상호, 신비TV의 김상호 님이, 상호 형이 굉장히, 신비 형이 굉장한 이 어떤 업무 능력이 끝내줘요. 탁월해요. 그래서 신비 형이 사무총장이 돼요. 왜냐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할 사람은 없었어요.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몸빵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만들 때,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먼저 창당을 했다라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더불어시민당은 이미 쟤네들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할 때 이미 다 전부 시동을 걸어놨고, 더불어 열린민주당이 그거에 이제 발작을 해갖고 사실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나왔죠.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 신비영이 사무총장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홍보, 대변인 그런 것까지 다 했어요. 그때 이제 우유정 교수님이 대표로 있으면서 우유정 교수님이 데리고 오시는 어떤 법률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지도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시민을 위하여였어요. 그때 물밑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녹색당의 그 당시에 하승수 대표, 하승수 지금 세금 도둑 잡아라, 지금 뉴스타파의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용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있죠. 그 당시에 하승수 변호사가 녹색당의 대표격이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승수 변호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시민사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승수 변호사의 녹색당과 접촉도 하고. 근데 하승수 변호사,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도 최백은 교수님도 얘기를 하고 우희종 교수님도 단판을 짓고 막 했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그때 왜 대화가 안 됐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왜 철지난 지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지금의 2020년 총선과 2024년의 총선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2020년 총선은 선거제도가 준연동형으로 확 바뀌면서 소수정당이 기대가 이렇게 컸어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기대치가, 소수정당의 기대치가 너무너무 높았어요. 자기네들은 원내 교섭단체에도 이룰 수 있다라는. 근데 민주당이 방해꾼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정당에 민주당을 흡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끝내 심상정과 그 당시에 정의당이 어떤 식으로 퇴짜를 놨냐, 못 간다, 합칠 수 없다, 오히려 정의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들을 보내라, 민주당의 비례 후보들을 더불어시민당 정의당으로 보내라. 그래서 정의당이 모든 진보의 플랫폼이 되겠다, 정의당이 플랫폼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의당에게 모든 민주당의 비례 후보, 무슨 녹색당의 비례 후보, 무슨 시민사회 모든 여기를 보내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얘기였죠. 제안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해인이나 이런 애들이 왜 들어왔는지, 이런 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에 정의당, 녹색당, 뭐 진보당 이런 정당과 접촉을 했냐면요,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쵸?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위성정당만 욕을 하는 거죠.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비판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위성정당만 엄청나게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녹색당과 정의당, 진보당이라는 시민사회의 이쪽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노력을 했죠. 그때 그들은 모든 선거를 자기네들도 자신이 있었나 봐요. 이 준연동형이라는 셀러리 캡을 씌워서 선거를 치러보면 자기네들이 굳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의당의 오만은 뭐였냐면 실익을 챙길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의당이 협조를 해갖고 실익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가 자강적으로 일어나서 이번 비례선거에서 이길 것이냐, 거기에 이제 갈등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에서 이제 센 사람들은 민주당에 합칠 수 없다, 비례정당을. 그러면서 이제 심상정은 자강론을 선택한 거죠. 자강론을 선택하면서 이제 폭망을 한 거예요. 폭망.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 마이너에서 제가 거의 몸빵을 했고, 모 정치인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종헌은 김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총을 다 맞고 있었어요. 그때 김어준 총수랑 나 빼고는 전부 몰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나고 보면 뭐가 맞아요. 결국 여러분들 제가 왜 몰빵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옳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열린민주당이 만약에 10석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은 합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열린민주당은 처음에는 막 지지율 15%까지 나와갖고 더불어민주당이 1번부터 10번까지 양보를 했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낸 비례대표 후보들이 2명, 3명도 당선되기 힘든 일이었었어요. 결국 그 당시에 몰빵을 외쳤던 저는 안티가 많이 생기고,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봉주 의원과 손혜원이 만들었던 무슨 열린공천, 다 개구라죠. 그건 손혜원 머릿속에서 나왔던 사천이었죠. 그런 속아갖고 사람들이 이제 열린민주당에 환호를 했죠. 물론 최강욱이나 이런 좋은 분들이 거기 들어가갖고 그분들이 국회에 진출한 건 참 다행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몰빵을 안 했으면 3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기 쉬웠던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10석 정도였으면 절대 합당 안 합니다. 제2의 야당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3석이니까 대선을 앞두고 합당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은 지금 합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의당 폭망, 녹색당 원내 지출 실패. 그랬죠. 그때 그러면 왜 정의당은 실익을 포기하고 자강론을 펼쳤냐? 한 번도 위성정당이라는 이 선거를 치러보지 않아서 경험이 없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정의당의 착각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자기네들은 국민들에게 5% 정도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6석, 7석은, 10석 가까이는 얻고, 저쪽에 들어가면 괜히 자기네들이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서 자강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온갖 민주당의 그러니까 왜 정의당의 심상정이 문재인 정부 때 국힘당과 손을 잡고 민주당을 공격했냐면, 이 더불어시민당에 지네가 합류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의당과 시민사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자기네들이 국회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 때문이라는 민주당의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정치사를 알면 다 이해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정의당은 국힘당과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민주당 엿먹으라고 하면서 심상정이가 끝까지 사퇴를 안 했던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정희 민주노동당, 지금의 정의당보다 더
왼쪽에 있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는 저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 말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던 거는 역사에서 뭐 얘기해주고 있고 호사가들이 얘기하지만 적어도 더 왼쪽에 있던 민주노동당은 그 당시 통합진보당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정희가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자기는 후보를 사퇴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후보를 사퇴해요. 그 정도로 원래 범진보 진영은 국힘당에는 정권을 못 잡게 하는 게 상식적이었어요. 야권 분열은 대선에서는 이 이론이 깬 게 바로 지금 심상정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87 민주화 항쟁 이후에 3긴 분열에 의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노태우가 당선이 될 때 그때 함세웅 신부님, 문익환 목사님, 그 당시에 김근태 의장, 모든 시민사회의 어떤 그 세력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단일화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어부지리로 38점 몇 프로인가를 얻어갖고 노태우가 당선이 돼요. 양김 분열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그래서 87 항쟁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87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고 우리가 정권도 만약에 양김이 단일화해갖고 우리가 잡았다 그러면 87 항쟁은 완벽한 성공적인 민주화 항쟁이죠. 근데 87 항쟁의 그 피 흘렸던 대가가 대통령이 노태우가 되면서 그걸 절반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범민주 진영에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대선 때는 단일화라는 그 이후에 너무 충격이 커갖고 그 87 항쟁의 양김 분열에 의해서 정권을 노태우가 잡고 난 이후부터는 불문율로 대선 때는 통합과 단일화가 불문율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이 갑자기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재명 당대표님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외연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지겨워도 민주당 역사 얘기 들으면 재밌어요. JP 연합을 했죠. 그렇죠? DJP 연합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도저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호남과 영남을 갈라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서울과 호남 민심만으로는 대통령이 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김종필을 왜 끌어들이냐? 결국은 충청도 이 중간 지역이 이번 선거의 스윙보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DJP 연합을 했던 거예요. 그 DJP 연합을 할 때 조건이 뭐였냐? 여러분들 그 조건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래요. 직권을 반반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3년하고 직권을 사실상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직권을 넘겨주겠다. 그리고 호남의 자기 측근들을 내각에 앉히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집권을 했었어요. 물론 나중에 김종필이가 자기의 말빨이 먹히지 않고 권력을 잡으면 사전에 약속을 했더라도 김종필한테 권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깨지면서 DJP 연합이 깨지고 김종필은 다시 국힘 쪽으로 붙었던 거고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민주진보 진영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그래서 그 불문율을 깬 게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이가 이 더불어시민당과 그 당시에 정의당이 어느 정당이 플랫폼이 되냐의 싸움에서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끝까지 밀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총선에서 폭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심상정을 엿먹으라고 하면서 2년 내내 문재인 정권을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발목 잡기에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술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2020년도 4.15 그 당시에 4.15 총선이었나? 4.15 총선에서는 이 소수 정당이 바뀐 선거법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거품이 4년 동안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응? 잘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심상정의 정의당이나 나머지 소수 정당들이 그 거품이 빠졌던 거예요. 왜? 2년 내내 정의당이 하는 짓을 봤더니 여태까지 정의당이 5%라는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례선거에서 정의당을 찍어줬거든요. 예전에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이런 정당들을 찍어줬던 것도 전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어줘서 5%가 나왔던 거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조금 민주당에서 더 왼쪽에 가 있던 사람들은 지역구 선거는 정의당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더불어시민당 사건 이후에는 민주당 표가 더 이상 정의당에 가지 않는 거죠. 그게 2024년 선거예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2020년도의 비례대표 선거는 정의당이 오만함이었어요. 한 번도 위성정당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겪어보지 않았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위성정당에다가 투표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폭망한다는 걸 이미 자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심상정의 대선 방해, 저는 심상정의 대선 방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정의당을 잊어버리고 아예 정의당을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정의당을 적대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정의당은요 3%도 안 나와요. 정의당 지지율 2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나와요. 2024년에 정의당의 위치와 2020년도에 정의당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어의 설명을 들으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때 2020년에는 정의당은 좋은 정당이라고 생각했고 정의당에도 어떤 민주 진영의 한 지분을 주고 싶어 했던 민주당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정의당이 무슨 갈등을 펼치냐면 2020년 선거같이 스스로 녹색당과 비례정당의 선거에 참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협조를 해서 범민주 진보 연합을 할 것이냐, 이거에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의당 안에서도 찬반이 지금 엄청나게 엇갈려요. 지금 민주당을 적대시해서는 정의당은 소멸된다는 위기론이 있어요. 정의당 안에서. 지난 선거 때보다 민심이 정의당에게 더 안 좋으니까. 이해하세요? 지난 2020년 때보다 지금 2024년에 비례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정의당은 그때보다 지금이 민심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원래 자기네들이 우리가 국회에 진출을 못해도 정의당이라는 뭐 진보 진영의 자기네들이 진짜다, 이런 자각론을 주장하는 정의당의 매파가 있어요. 정의당의 매파와 정의당의 비둘기파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결론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2020년으로 돌아가면 정의당이 자기네들이 플랫폼 정당으로 민주당의 비례 의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녹색당도 품고 진보당도 품고 민주당의 비례도 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플랫폼의 중심이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플랜 A가 녹색당과 정의당을 끌어들이는 거였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녹색당과 그 당시에 정의당이 들어오면 뭐 진보당이나 이런 정당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해갖고 한 석이라도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원내 진입할 수 있는 정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걸 모든 걸 깼어요. 깨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야, 위성정당이라고 최대한 안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누가 봐도 위성정당은 맞아요, 더불어시민당은. 근데 최대한 위성정당인 척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정당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봐요. 그랬더니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딱 뜨는 거예요. 이름이 용해인.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신비형? 아, 쟤 옛날에 우리 세월호 때 그 대학생들 그 마이크 잡고 얘기하던 애잖아. 걔가 얘야?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신비님이 전화를 해요. 혜인아, 너 이거 네가 만든 정당이야? 네. 언제 만들었어?
1월이요. 공천이 3월인데 정당을 1월에 만든 거야. 신이 쟨 타고난 애였죠. 그게 기본소득당이었어요. 더불어시민당 플러스 이제 기본소득당이 하나가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연합비례정당의 모습을 가지려면 하나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했더니 시대전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시대전환. 누구야? 조정훈이야. 이 조정훈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은행 출신이에요. 세계은행 출신. 그리고 나름 긴가민가했어요. 시대전환이라는 당원 당규를 봤더니 이상해요. 시대전환의 당원 당규를 봤더니 이거 박사모의 태극기 부대에 준하는 역사의식도 저쪽에 치우쳐 있고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시대전환의 합당 요구를 하기 전에 니들 당원 당규를 바꿔라. 당원 당규를 바꿔라.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대전환 왜 그러냐면 시대전환도 그것도 거의 운을 타고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전환 명목이 그냥 용해인 조정훈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플러스 더불어시민당 이래갖고 3개의 연합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부지리로. 근데 저는 이게 패착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이랑 합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기회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불어시민당과 우리 시민사회에서 2명의 어떤 공천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었어요. 시민사회에서 역량 있는 분들을 2명을 추천해라.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저요 그러면 난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저요 그랬으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당시에도 저에게 누군지는 말 못해요. 어떤 여자 좀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공천 관리에 개입했던 분이 정치할 마음 없냐 저한테. 정치를 왜 합니까? 저는 손살에 치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시민사회에게 어떤 두석을 추천해달라라고 어떤 얘기들이 돌 때 알아서 하셔라 하면서 어떻게 됐냐. 이제 신비님이 아까 사무총장이라고 그랬죠. 그쵸? 신비님이 사무총장이라고 했죠. 신비님이랑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시민을 위하여를 할 때까지만 시민들이 진짜 비례의 모든 업무를 다 했었어요. 이제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을 위하여의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합류하는 순간 그당 신비영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싹 빠져요. 제가 빠지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프로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당을 만들기까지는 아마추어였던 시민들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지만 국힘당과 싸움을 할 때는 프로들이 와야 돼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합세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시민당들이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갖고 사무총장 못 내준다 그러면 개판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당직자들이 전부 더불어시민당으로 내려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명, 2명 이동을 해갖고 이종걸 선대본부장, 재윤경 대변인, 정은혜 사무총장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여러분들 힘없고 뭐 여러분들이 막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러지만 적어도 이런 불합리한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에서 집권도 3번씩이나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조중동과 싸울 줄 아는 프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시민사회는 그때 싹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으쌰으쌰 해갖고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됐죠. 그때 이제 시민사회에서 유미양 의원님 같은 분들은 갈 자격이 충분했죠. 그렇죠? 그때 아쉬운 게 뭐냐면 안진걸 사무총장 같은 분들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저는 공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의 그 건물이 어디 있었냐면 그 당시에 민주연구원 8층을 썼어요. 민주연구원 7, 8층을 더불어시민당이 썼는데 저는 총선이 끝나기 전에 그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혹시나 조중동이 의심하고 저를 제가 이번 총선에 혹시나 민폐를 끼칠까봐 내가 만들었다라고 저는 더불어시민당의 근처도 가지 않아요.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날 우희종 대표님이 전화가 갖고 오늘 민주당사 바로 밑에 지하에 여러분들 음식점 있죠. 거기서 회식을 하는데 이종원 대표 와라. 그래갖고 제가 거기 가갖고 인사만 드리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민당이 이제 끝난 거였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 지금의 통합 비례 정당에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기본소득당의 용해인이나 시대전환의 조정훈이는 차선택이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시대전환의 조정훈이나 기본소득당의 용해인은 사실상 차선택이었어요. 사실상 차선택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용해인은 나대면 안 돼요. 제가 용해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용해인은 민주진보연합의 차선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차선택이냐면 민주당이 이번에 통합 비례정당으로 진정한 승리는 뭐냐면요. 시민사회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민주당이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왜 시민사회 세력들에게 문재인 정권이 비판받고 민주당이 욕을 먹었냐면 시민사회 세력들이 합류를 안 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용해인은 배지를 달고 있고 조정훈은 배지를 달고 있지만 진짜 얘네들은 민주당의 어떤 비례 연합에 있을 때 그냥 연합이라는 이름 외에는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애들이에요. 진짜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본인들이 마청 노릇을 한다 그랬으면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이런 시민사회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쟤네들의 용해인이 주장하는 기본소득당이나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요번에 생긴 애들은 다 사실 아무 필요 없어요. 다음 대선에 얘네들 없어도 충분히 치러요.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2020년 총선의 교훈을 받아서 민주당 이번만큼은 녹색정의당, 진보당, 민중당, 노동당, 민주당이 주도하에 이런 시민 세력들을 끼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역구 선거에서 그래야지 여러분들 단일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지역구 선거에서.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용해인의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이런 애들은 지역에 사람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진보당이나 노동당이나 정의당이나 녹색당 이런 애들은요 지역구에 출마를 시킨단 말이에요. 응? 진짜 여러분들에게 좀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요 민주당이 먼저 어디랑 우선 협상을 하고 지금 용해인이가 설칠 때가 아니에요. 용해인은 민주당과 손을 안 잡으면요 민주시민사회 세력들도 용해인을 잡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용해인은 기본소득당이랑은 자기 정당을 만들어서 의원 배지를 갖고 있지만 시민사회 세력에서 차지하는 기본소득당은 0.001도 안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번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2020년이었으면 녹색 정의당은 민주당과 합치지 않아요. 왜 정의당이 의석을 더 갖고 있고
어떤 지지율도 더 나름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녹색당과 왜 합당을 했을까요? 예전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의당을, 녹색당을, 진보당을, 민중당을, 노동당을, 민주당이 다 끼워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왜? 4년이 지난 지금 3% 넘는 정당이 하나도 없어요. 3% 넘는, 그 당시만 해도 3% 넘는 정당들이 몇 개 있었어요. 4년이 지나고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정당이 없다는 게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응? 현타가 오다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마청 노릇을 잘하고 이번에 방향키만 잘 잡아주면 민주 진보 연합이 진짜 가능한 시기예요. 왜? 정의당이 예전같이, 심상정이 예전같이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응? 진짜로.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용해인이가 나와갖고 열린민주당이랑 또 합당을 하라고?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한 패잔병들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당과 왜 민주당이 같이 합니까? 안 그래요? 지금의 열린민주당이 어떤 애들이에요? 이미 진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해갖고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 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한 반민주당이에요. 반민주당을 갖고 있는 게 김상균이라는 애죠. 손 묻은 애들. 그런 애들이 무슨 또, 용해인이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지 힘으로 비례정당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느끼니까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라는 셋이 합쳐봐야 0.5%도 나오지 않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게 마치 진보개혁연합에 자기네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를 조금만 알면 얘네들과 연대를 끊어서라도, 얘네들은 민주당이 기본소득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과 연대를 끊더라도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시민사회 세력들을 잡는 게 민주당이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을 가고 윤석열 퇴진운동에 집중을 하려면 여기랑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비록 녹색당이 표는 없죠. 의석은 없죠. 정의당이 미운 털 많이 박혔죠. 정의당은 예전같이 심상정의 그런 정의당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진보당이 의석을 하나 갖고 있지만 진보당이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주 힘없는 정당 같죠. 노동당이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들이 촛불 집회를 하거나 100몇 명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00만 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윤석열 퇴진에 100만 명을 끌어낼 수 있는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합쳐졌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용해인같이 비례 의석에 미쳐갖고 처음에는 1번부터 15번까지는 민주당이 양보하라 그랬다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 뒤지게 먹으니까 이제는 1번은 민주당, 2번은 소수정당, 퐁당퐁당으로 가자. 갑자기 유시민 장관이 얘기하니까 오늘 말 바꾸고. 진짜 용해인이 같은 애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이번에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통합 비례정당에 많은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여자 김종인이야? 비례로 재선하려고 그러게? 안 그래요? 여자 김종인이냐고. 안 된다고 봐요. 나는 비례 재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민주당의 역사를 알고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를 하고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제가 녹색 정의당, 그 다음에 시민사회 세력, 진보당, 노동당, 민주노총, 시민사회 세력들이 민주노총을 이끌고 왜 이쪽을 잡으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면 시민사회를 잡아야지 윤석열 퇴진에 민주당이 같이 투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사회를 적으로 돌리고 지난 2020년 총선같이
저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기본소득당, 쓸데없는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랑 손을 잡고 민주당이 또 이번에 위성정당을 만들면 또다시 이재명은 저들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의당이 여러분들 왜 우리가 모든 책임은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떠나갔고, 그런 걸 아는 정의당 내부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지금 싸우고 있고, 그 안에 실리를 챙기자, 민주당이 만든 플랫폼에 들어가서 세석이라도 챙기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의당을 욕만 하지 말고 정의당의 심상정 같은 심술보들을 얘기하는 자들을 비판을 하라고요. 정의당도 함께 가자. 정의당도 같이 윤석열 퇴진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비례로 들어오면 심상정의 시대는 끝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히려 녹색 정의당은 우리가 미워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라도 녹색 정의당 끌어들이고 진보당, 민중당, 민주노총, 시민사회 모두를 더불어 시민당의 중심이 된 플랫폼 정당에 안착을 시켜야지, 위성정당 만들었다는 욕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안 그래요?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면 가장 욕하는 인간들 누구예요? 정의당 새끼들, 시민사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민주당이 다 끌어와갖고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욕 안 먹죠. 왜 그러냐면,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회방을 놓을 정당이 정의당이에요. 이번 총선에서 가장 회방을 놓을 정당이 정의당, 진보당, 요 두 정당이에요. 왜? 보이지 않게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막강해요. 뭐 범국민진보연합, 뭐 박석훈 대표도 있고 여러가지 시민사회를 이끄는 원로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민주당의 친민주당이지만 민주당과는 좀 결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총수님 그만하세요, 그만 보세요. 그만 보세요. 어디서 방송을 하는데 하라 말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범진보 세력을 끼워놔야지 이번 총선에 승리한 이후에 윤석열 탄핵이라는 단일 대우로 가는 거예요. 그쵸?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민주당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기본소득당이나 열린민주당 이런 애들은 1%다. 아예 민주당은 녹색정의당, 그 다음에 진보당, 노동당, 민주노총, 시민사회들이랑 먼저 여기서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총선 이후에 단일 대우로 윤석열 탄핵으로 갈 수 있고 윤석열 퇴진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이런 애들을 끌어들여야지. 결국은 여러분들 울산 같은 데는 민주당과 어떤 진보당 후보들이 막 각축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울산 지역에는 민주노총들이 강세를 보여서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지 국힘당을 이길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시민사회를 끌어들여야지. 서울에서도 막 민주당 대 국민의힘 후보 3번 정의당, 4번 노동당, 5번 민중당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는 표가 최하 500표가 넘어요. 그래서 예전같이 정의당이 자기네 지분을 요구하거나 자강론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위성정당 비판했는데 위성정당에 참여한다는 스스로들의 모순과 어떤 그 실리를 챙겨야 된다는 어떤 자강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시민사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민사회 특정 정당이 비례 후보 50% 이상 출천할 수 없게 해야. 47석 중에서 30, 만약에 비례 후보 30명이면 민주당이 15명만 추천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이거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사회에서 사회의 요구예요. 시민사회의 요구가 특정 정당이라는 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50% 이상 추천할 수 없게 해야 된다. 비례후보 30명이면 15명만 민주당이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거기 맨 밑에 용해인의 기본소득당이 새 진보연합으로 3당이 합당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수평적 선거 대연합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꼼수 정당이라는 꼬리표도 뗄 수 있고, 이번에 성공하면요 다음 왜 그러냐면 저쪽 이준석이나 저쪽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표를 잠시 갈 거 아니에요? 비례 후보의 표를. 민주 진영은 어떻게든지 통합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방송은 조금 이해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나 지난 총선을 좀 겪었던 분들이라면 이해도가 있어요. 그쵸? 지난 총선을 겪어보고 위성정당 싸움을 보셨고 대선을 겪어본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지난 총선을 겪어본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선 때부터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 지키러 들어온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선순위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민주진보연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새진보연합이라면서 용해인이나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얘네들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사회들을 민주당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성공이냐 실패냐, 성패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면 겪어봤더니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었지만 결국은 열린민주당을 합당을 시키면서 20석을 갖고 왔지만, 그 이후에 시민사회들이 그 당시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 강도를 보면 국힘당과 더했다는 거예요. 국힘당과 손을 잡고 시민사회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서 사실 떨어진 이유도 그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시민사회들을 이번에는 좀 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용해인은 아무 이번 총선에 의미가 없어요. 사실 지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지가 떠드는 거죠. 진짜 시민사회 세력들이 볼 때는 그냥 용해인은 그냥 뺐잖아요 믿고 그렇게 떠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태까지 시민사회에 오랫동안 민주 진영을 위해서 운동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민주 진보 사회의 통합을 외쳤던 분들, 이런 분들과 어떻게든지 민주당이 좀 해야 된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열린 시민회의, 이때 참여자가 박석훈 대표랑 여러 명 있어요. 이런 분들 지금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녹색정의당의 공동대표인 김찬희 대표가 있고 박석훈 대표가 있고, 박석훈 대표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싸웠던 훌륭하신 분이에요. 많이 왼쪽에 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억울하게 박근혜 정부 때 옥살이도 하시고 그랬어요. 하여튼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단호하게 검증은 우리가 하겠다. 각 당에서 후보를 추천해달라. 그 후보들을 검증을 해서 부적격, 적격은 민주당에서 따지고,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후보 검증 잘못했다가는 작살나니까 민주당이 후보 검증을, 그러니까 지금 용해인이 나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그 민주당이 지금 오히려 핵심은 시민사회와 어떤 민주 진보를 민주당이 끼워놔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용해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